이렇게 보죠. 수능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습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 시간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수능 공부했을 때 아침에 7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9시까지 이제 밥 먹고 나갈 준비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내가 공부할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냐면 물론 학교를 안 다닐 때 기준이겠지만 11시에서 한 11시 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줘서 아침부터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겠지. 근데 난 저녁은 잘 안 먹어서 생각보다 나 저녁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원래 인간이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2끼를 먹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난 점심은 좀 많이 먹었지.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대략 공부 시간이 한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됐었던 거야. 꾸준히 했어.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간 확보는 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수능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사실 수능 관리가 안 돼.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제 과목마다 좀 특성이 있거든.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영어. 사실 원래 이제 선생님이 수능에 대해서 영어가 내 주조 과목이거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지문에 대해서 패턴을 익히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야. 지문의 패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뭐 주제문,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일치, 이 표, 그다음에 문법 문제, 그다음에 어휘 적절한 거, 빈칸 추론, 그다음에 이제 흐름상 적절한 거 찾기, 흐름상 이어 맞추기, 요약문, 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나오는 유형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지문들의 패턴이 비슷비슷해. 어떤 패턴이 좀 비슷하냐면 영어 이 지문에서 대조 구조가 있고 반복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인과관계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4가지 구조로서 모든 지문들을 다 솔루션을 해결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한테 수업 내용을 듣고 그거를 내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좀 절대적으로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과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지문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없어. 이거는 약간 랜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지문이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물론 어느 정도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건 있지. 그러니까 문제 유형, 내용 일치, 그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내용 일치를 가지고서는 추론해낼 수 있는 여부를 따지는 거, 그다음에 보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지, 그지? 그래서 일단 뭐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 알겠는데 지문 유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단 말이야. 지문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랜덤릭한 느낌이 드는 거야.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국어는 난 솔직히 그렇게 말해. 자기 자신의 공부 시간이 절대적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의 공부 시간을 갖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국어가 제일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수업 내용이 사실 중요하기는 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영어는 그 수업 내용이 절대적이야. 내가 그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이 공부하는 데서 절대적이라기보단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문의 이해를 중요시 여기는 기본기 수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건 항상 나는 글을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켜서 있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국어 글의 구조에서도 대조 구조, 반복 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 지문에서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인과관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걸 패턴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이거는 근데 얘처럼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하나의 공부 방향을 제시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공부 시간을 늘려감으로써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거를 어떻게 된다? 복습해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 수학도 이거랑 비슷해. 그래서 애들이 얘기를 해. 영어랑 이제 탐구, 이제 문과 친구들 사탐이 될 텐데 이거는 하면 늘어. 근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해도 안 느는 경향이 있어. 확실해 이거는. 잘 안 늘어. 왜냐면 본인이 이런 식으로 글의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체화시키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험인데
본인이 이걸 체화를 열심히 안 한 거지. 수업만 듣고 뭐 안 한 거야? 복습을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리고 또 복습은 차치하더라도 수업 내용 자체도 열심히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지? 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놓고선 시험 보면 점수 안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본인이 안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선생님이 뭐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라는 거야. 알겠어? 국어에 있어서. 대신 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것과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자, 그럼 들어가 보자. 오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 비콘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근데 이 지문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특히 이제 우리 문돌이들한테는, 문과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 내용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런 지문들은 모아서 연습해볼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 지문. 과학기술 지문이지.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 굉장히 변별력이 큰 지문이기도 하지.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거는 이제 뭐 사진, 그지? 사진기 이런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문이 있을 수가 있어? 과학기술 지문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지문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문이 있을 수가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과학기술 지문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지문뿐만 아니라 뭔가 디테일하게 이 내용이 들어가는 지문이 법지문이지. 최근에 썼던 이제 점유와 소유와 관련된 거, 그지? 복잡했잖아. 요즘에 이제 수능이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뭘 요구하냐면 디테일한 정보를 얼마나 캐치해내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글을 읽을 때 세세하게 읽어주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거 이제 틀렸다고 보기 좀 어려워. 당연히 이제 자세하게 읽어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뭐가 문제야? 시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글을 세세하게 읽어주자라는 발상보다는 전체 글의 흐름에서 중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자라는 생각이 제일 핵심적인 거야. 중요 포인트가 뭔지 찾아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런 거야. 과학기술 지문에서 주로 있는 이 글의 구조, 원리는 인과관계에 놓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왜 그러냐? 기술이라는 게 왜 등장했던 거야? 이전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등장했던 게 기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의 불편함이 곧 뭐인 거야? 원인인 거지. 이전의 불편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과는 뭐야? 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서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런 구조가 지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전의 불편함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수단이 뭐였는지, 그치? 이 수단을 발견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 이거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들어가야지. 아니 그냥 글을 읽어주다 이게 아니라.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의 불편함이 이제 뭐였을까? 읽어보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줄 수 없는 거였겠지. 뭐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수단들을 갖다 주는 거. 그게 중요 포인트가 될 거 아니야. 뻔한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이런 거에 집중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들어가 보자고 진짜.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뭐 그건 그냥 너가 될 것 같아. 자,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자, 이거 뭐야? 앞으로도 내가 조금씩 강조할 거지만 범주화라고 하는 거야. 범주화. 여기 지금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를 나눠놓음으로써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있잖아. 그래서 난 이걸 범주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뭐가 있다고?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정리를 해주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절대 위치는 뭐래?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그 다음에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다. 뭐라고?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야. 위는 절대적인 거. 알겠지? 그래서 위도, 경도. 위도, 경도가 뭔지 알지? 네. 그래서 지구본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가로축으로 쭉 나눠놓고 세로축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이런 거를 이제 위도, 경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 딱 이게 오게 되는 건 절대적이잖아. 어떤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절대적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걸 꼭 항상 정리해두는 버릇을 잘 들였으면 좋겠고, 계속 읽어보면 실외에서는
자 여기에서 는 이런 게 나오잖아. 약간 힌트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실외에서는 그럼 안에서 뭐가 나올까? 실내가 나오겠지? 글을 조금 예측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아 실외에서 얘기했으니까 실내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 이제 써오면 실외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 장치나 IMU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GPS 또는 IMU를 사용한다는데 이 각각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 위치로 GPS를 대입시킬 수 있겠네. 자 그리고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오차 누적이 아예 없는 거지. 자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장점, 그지?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장점. 그럼 단점은 뭐가 있는지 또 얘기해줘야 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네. 내가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 늘 항상 이 사람이 글을 쓰는 패턴을 추적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이제 요즘 많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역사학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에서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글의 특성이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점, 단점을 평가하고 있는 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자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한대. 자 초기에만 큰 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가 어렵다. 실내 터널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거지 수신하기가. 자 근데 이제 IMU 같은 경우에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라 그랬어?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한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IMU를 상대 위치에다 대입시킬 수가 있겠지. 왜?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장점 단점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게 안 나오면 이 사람은 글을 못 쓰는 거야. 자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대. 자 장점이 뭐라고? 단기간 움직임에 대해서는 뛰어나다. 도식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내준 숙제를 하면서 한번 이거랑 잘 비교를 해봐봐. 어차피 영상 내가 오늘 어제 다 올렸어요. 지금까지 이거 많이 안 올렸더라고. 단기 잘 안 보지 근데 복습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봐. 단기간 움직임을 이제 측정하는데 성능이 뛰어나대. 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에 오차가 누적된대. 자 아까 여기서 초기 오차 누적이 없다 그랬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누적된대지. 이런 게 단점이라는 거야.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도 커진다라는 인과관계가 지금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GPS하고 IMU가 전부 다 뭐인 거야? 어떤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거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된 포인트를 보는 건데 이 사람의 글을 쓰는 패턴을 보는데 장점과 단점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플러스해서 사용해서 오차를 경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왜냐?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오차가 굉장히 크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에 단기간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나오는 지금 초기 큰 오차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단기간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상쇄시킬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 오차 누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뭐 오차가 누적되는 걸 또 상쇄시켜 줄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글을 좀 읽어주는 게 맞다 이거지. 자 한편 자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라고 나오고 있지.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여기에는 실외라고 그랬어. 자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실내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글 쓰는 패턴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뭔가 카테고리별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네, 신기하지 않니? 이게 신기한 건 아니지만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 사람이 쓰는 패턴이 자꾸 반복이 된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글이기거든. 그래서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대. 자, 뭐라고? 비콘을 활용한대. 이거는 근데 뭘 기반으로 한다고? 블루투스. 읽어보면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자 뭐라고 그래서 비콘은 실내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 설치가 됐네. 비콘만은 정해진 식별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라고 하고 있어. 식별번호와
신호를 보내는 되지.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아까 전에도 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지금 비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를 따져보면 여기에서도 이런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라 그랬어?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이거 씌워볼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장애물이라고 그랬지.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당연하게도 비콘의 세기가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지. 이거와 같이 인과관계 도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단말기가 비콘 단말기는 뭐야?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 얘기하는 거야. 얘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대. 자, 여기 비콘이 있는데 그 비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게 지금 단말기래지. 그래서 단말기가 이 비콘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이 안에 있는 수신기가 수신을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위치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야. 이 신호를 이용하여서 누가 얘가 쏘는 신호를 이용해서 알겠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를 보여주고 있지. 자, 첫 번째 여기다 써볼게. 자, 근접성 기법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근접성 기법. 자,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콘의 위치를 곧 단말기의 위치로 치환해서 이해하겠다라는 거를 알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 개의 비콘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센 비콘을 단말기의 위치로 설정하겠다 이거지. 알겠어? 간단하지, 근접성 기법. 그래서 가까운 거를 이제 보겠다 이거지. 뭐 신호가 가장 센 거니까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삼변 측량 기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삼변 측량 기법. 말도 어려워. 자, 근데 역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 범주화시키고 있지 또. 그래, 패턴이 자꾸 유지가 된다고. 왜냐면 사람이 한글을 쓸 때 너무 다양한 패턴을 이용하기는 어려워. 그게 글쓰기의 한계야. 한계? 어떻게 보면 제한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패턴만 조금 더 파악하는 연습만 해도 실력이 들어. 삼변 측량 기법 1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하는 방법이 바로 삼변 측량 기법이래.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야? 아까는 그냥 하나의 비콘이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비콘이래. 그래서 그 3개 이상의 비콘들을 가지고선 어떻게 거리로 환산하는지 보여주겠지.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 자,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어떤 비콘이 있어. 그래서 이 비콘이 그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라고 하는데, 이 거리는 무슨 거리야? 여기 단말기가 있잖아, 그치? 여기 비콘 있고 단말기가 있었을 때 이만큼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반지름으로 삼아서 원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리고 또 여기에 다른 비콘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비콘하고 거리는 이만큼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준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비콘이 또 있었을 때 이만큼의 거리를 또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하나의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한다라는 거야. 뭐라고? 교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라는 거야. 자, 근데 또 범주화시키고 있어. 교점이 하나가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 여기다가 비슷하게 그리긴 했지만 원들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세 원의 공통고라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어디? 여기잖아. 지금 세 그 원의 그 공통된 부분이 여기에 중심점 뭐 대략 이 정도. 여기를 단말기 위치로 파악한다. 이게 뭐인가? 두 번째 방법인 것이지. 알겠어? 이게 삼변 측량 기법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 지도 기법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써야 되겠지. 위치 지도 기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치리만큼 범주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지문을 쓰고 있어. 그래서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하는데 한번 그려볼까? 예를 들어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구역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구역마다 그러니까 이 섹터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정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 주위에다가 이제 비콘들을 설치한대. 이런 식으로 비콘들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대? 그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그러니까 신호를 보낸 거지. 보내 송자지. 송신하여서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대. 자, 얘가 보내는 신호의 세기, 얘가 보내는 신호의 세기, 얘가 보내는 신호의 세기, 얘가 보내는 신호의 세기 이런 것도 측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호 세기와 여기에서 뭐 신호의 세기래. 자, 신호의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이에 비콘의 식별 번호. 참고로 여기 지금 점 비콘이 아니라 뭐라고? 기준점이라고. 알겠지? 착각하면 안 돼.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기준점. 이게 좀 디테일이 생명이야. 항상 과학기술 지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식화시켜보는 연습은 정말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리고 이거 지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해서 나는 한 지문을 몇 번 보기를 애들한테 항상 추천하냐면 거의 10번가량 보기를 추천을 해. 하다 보면 이게 감이 생겨. 10번 정도 보면. 자 그래서 비콘들이 이제 송신하여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다음에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그 다음에 기준점의 위치좌표를 뭐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거 세 가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한다라는 거지.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를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다 수행한대. 자, 이 작업을 여기 있는 기준점, 여기 있는 기준점, 여기 다 수행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단말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단말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비콘 신호를 수신을 한대지. 여기에서 나오는 비콘 신호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신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신호 세기를 얘가 측정을 하겠지. 그 다음에 비콘의 뭐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을 한대. 얘가 지금 이거를 수신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또 서버로 전해준다 이거지. 자, 그래서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뭐라 그랬어? 지금 서버는 여기에서 지금 식별 번호와 이 신호의 세기를 갖다가 수신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 비콘 중에서 얘가 이 비콘들이 각각 보내는 신호의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신호의 세기들 중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비콘이 아니라 기준점. 알겠지? 오케이? 이 기준점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찾아 이 기준점 위치를 단말기로 알려준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가 볼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어주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지문이었고 3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1번 GPS를 이용하여서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말이 틀렸지. 왜? 범주화가 지금 오류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 분명 우리 GPS를 절대 위치에다가 대입시켰는데 이걸 상대 위치에다 대입시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주화를 중요시 여기자 하는 거야. 뻔하게 문제가 이렇게 등장한다고. 왜? 그걸 노리고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틀린 거. 2번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말기의 위치를 지금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근접성 기법, 삼변 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이런 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삼변 측량 기법 같은 경우에 비콘의 신호의 세기가 이게 만약에 다 똑같은 세기라고 쳐봐. 그러면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그려지겠지. 뭐 이런 원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쳤을 때 또 여기 똑같은 세기라 그러면 이만큼의 원이 그려지게 될 거고 또 이만큼의 원이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 같은 세기를 줬는데도 위치는 측정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거는 조금 억측을 혼자 한 거지. 3번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자 여기 식별 번호 여기 아까 그 위치 지도 기법에서 나오는 얘기여서 사실 뭐 여기서도 나오기도 해. 비콘의 식별 번호. 자, 그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식별 번호라고 하는 건
뭐야?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비콘 그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지. 아예 매칭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비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핵심적이었고 4번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의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비콘이 실내까지는 좋지만 GPS는 실외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범주와 실외 실내 또 어긋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래 패턴을 가지고선 쓰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패턴을 가지고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 네. 그렇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거 역사 지문에서 역사의 사료가 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틀에서 더 나아가 다양성을 담보하는 사료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게 그 사람의 글쓰기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걸 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묻는단 말이야. 결국 항상 이런 패턴들을 머릿속에다가 어떤 식으로 내가 글을 읽어낼 것인지를 연습을 자꾸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다 보면 늘어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IMU는 이거 아까 이거지. 그 상대 위치 실외 단말기 정답은 5번인데 단말기가 초기 위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단말기 위치일 건데 너무 쉽지. 5번 정답. 하지만 1, 2, 3, 4에서 애들이 어그로에 당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39번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오차 하면 우리의 그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여기로 가야 되겠지? 실외 여기에 가야 될 거야. 자,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일단 그 IMU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누적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좋아. 그치? 근데 이 오차가 커지는 이유가 IMU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여기에서 지금 실외 패턴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에 오차가 누적이 된대. 그러니까 전파 지연이 아니라 측정 값의 오류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1번으로 갇힌 구들 되게 많았어. 그래서 자, 2번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그랬는데 얘는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 그랬지.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겠지. 3번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값이 가능해진다 그랬는데 이건 IMU가 아니라 GPS지 오히려. 그치? 거꾸로 얘기했어. 매칭이 아예 잘못 이루어진 거야. 범주화의 실수지. 4번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범주화를 한 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어.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아까? 얘가 터널에서 수신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다 틀렸어. 5번이겠지 정답. 자,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맞은 얘기지. 측정값의 오류라고. 됐어? 정답은 5번. 쉽게 풀 수 있어. 조금만 정확하게 이 근거들을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4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지. 자, 기억은 위치 지도 기법. 바로 이 친구지. 네, 마지막 3번.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고 일단. 내가 한번 지우자. 자, 그래서 이 위치 지도 기법에 대한 이해 보게 되면 1번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라 그랬지. 어때? 맞는 얘기지. 우리가 아까 여기에다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땐 이만큼의 이제 기준점들이 있겠지만 이거 여기에다 이렇게 더 공간을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면 기준점들이 더 많아지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 그러니까 40번은 우리한테 어떤 사고방식을 묻고 있는가? 추론하는 사고방식을 묻고 있는 거지. 기존에 그 주어진 정보에서. 2번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 그렇지.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이렇게 단말기가 들어왔을 때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세기와 식별 번호를 서버에 전송할 수가 있겠지. 아니 식별 번호와 이 수신하는 세기가 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후에 이 서버에서 기존의 정보하고 대차 대조해서 이 기준점이 어디구나 이걸 파악을 해서 얘한테 결과값을 내놓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3번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 단말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비콘에서 신호를 받고 그 신호의 세기와 식별 번호를 갖다가 서버에다 전송한다 그랬지? 그 서버가 하는 작업이 뭐야? 여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들하고 얘가 지금 전송한 이 정보하고 대차 대조를 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뭐야? 이 세기와 가장 유사한 기준점을 갖다가 위치로 파악해준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나? 기준점이라고.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비콘이 아니라 기준점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점이냐, 내가 아까 기준점 강조했었던 기억나? 이게 비콘이 아니라 기준점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한 측면, 특히 주체가 뭔지, 그 대상이 뭔지를 갖다가 헷갈리게 문제를 내. 꼬아버려서. 근데 애들이 여기 넘어져. 안 그럴 것 같지? 시험 볼 때 이게 헷갈려. 그거는 국어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싸움인 거야? 머리 싸움이 아니라 조심성 싸움인 거야. 조심성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점수를 어떻게 얻어가냐? 4번.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 왜? 이건 2번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시켜 놔야 된다며. 그러려면 비콘이 위치했으면 그 정보를 또 미리 갱신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지. 그 2번하고 4번은 같이 가는 거라고. 5번. 위치 지도는 특정 공간 안에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세기의 식별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그냥. 정답은 3번. 됐지? 자, 41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41번 이거는 그 뭐지? 제일 여기서 어려운 그런 지문이었지. 제일 어려운 문제였지. 지금 노트북이 방향키가 말 안 됩니다. 노트북을 새로 사야 되나? 자, 41번. 자, 보기에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이게 노트북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 다시.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에 도식하는 것이다. 뭐야? 3변측량 기법이지? 3변측량 기법. 그래서 이 3변측량 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3변측량 기법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3변측량 기법이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실내지 실내. GPS하고 IMA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 매칭 잘못시키면 안 돼. 여기라고 여기. 그래서 이 정보와 저기 3변측량 기법의 정보를 둘이 합체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 맞지. 자, 어려운 문제가 맞지. 지우고. 진짜 하고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자, 각 원의 반지름은 뭐래?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 거리. 근데 이거는 아까 글의 내용에서 나온 거야, 그지? 반지름은 비콘과 단말기 사이 거리로 한다고. 똑같이 써준 것뿐이야. 자,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에 위치해 있다. 자, 여기 Q가 뭐야? 이게 장애물인 거지? 자, 그래서 장애물이 있고 단 이런 거 중요해. 단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뭐 한다고? 항상 존재한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내가 억지로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뭔가 요소를 만들어버리면 오답으로 유도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게 방어책이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장들이 미리 이거 사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방지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1번 들어가 보자. 자, 근접성 기법과 3변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접성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 가장 센 비콘을 단말기의 위치로 본다고 그랬고 3변측량 기법은 뭐야? 여기 공통되는 영역의 중심 또는 한 꼭지점을 본다고 그랬어. 알겠지? 그럼 이 그림을 지금 봐봐. 여기에서 지금 단말기가 P인 거잖아. 그렇지? P가 단말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이 단말기가 지금 이 비콘 1, 비콘 3, 비콘 2 중에서 뭐를 현재 자기의 위치로 파악하고 있어?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 가장 센 거지.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그 뭐냐면 이 반지름이 뭐야?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라 그랬지.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는 약해진다 그랬지. 이거 생각 안 하면 그림이 비콘 3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선생님 신호세기가 제일 커요 라고 하는 오류를 범해. 안 그럴 것 같지? 겁나 많이 그랬어 애들이. 근데 여기서 비콘 중에서 신호세기가 제일 큰 건 비콘 몇이야? 1, 2, 3 중에? 1이겠지? 네. 왜? 거리가 제일 쩔쩔나게 신호세기가 제일 세지.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 비콘 1이 바로 단말기에 위치겠지. 이해됐어? 자, 근데 3변측량 기법에 따르면 여기겠지.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얘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에 거리와 이제 그 세기가 들어있는 이 내용과 여기 3변측량 기법 이 내용이나 또 이 내용하고 이제 뭐야 특히 이 내용하고 중첩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그게 애들한테 어려운 거지. 자, 2번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라면 비콘 1, 2, 3이라고 하는데 이거 노린 거지.
3, 2, 1이지 1, 2, 3이 아니야. 이건 뻔한 거니까 넘어갈게. 3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추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생각해봐. 여기 지금 단말기의 위치가 3변 측량 기법으로 여기라고 파악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단말기가 지금 이거 장애물 때문에, 그치? 장애물 때문에 제대로 추정이 안 됐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장애물이 없었다고 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단말기의 위치, 실제잖아, 실제. 그러니까 이제 왜곡이 안 된 상태, 이 장애물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거는. 그럼 이게 장애물이 없으면 이 비콘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지? 더 강해지겠지, 당연히. 이 단말기에 도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좀 과장해서 그려보자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었던 위치가 여기 아래로 내려오겠지. 여기가 공통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비콘 3 쪽으로 내려오겠군이라고 한 건 맞는 얘기지. 3번이 정답인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사실 여기서 문제 풀 때 뭐였다?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 알겠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는지 봐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늘어난다. 문제 나왔었어. 그리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세기가 약해진다고 지금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도식이 나타내는 것들은 문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특히 반비례 정비례분이 뭔지 알지? 이런 것들은 포인트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과정에 있어 수단의 문제를 받는다 이건데 여기에서의 지금 수단들은 어떤 측면에서의 수단들인 거야? 이 위치 측정, 그치? 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위치 측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그 기술들인 거지. 그 기술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인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카테고리, 범주하겠지만 4번. 자,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3번에서 이미 하지 않았나? 그치? P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 거?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P방향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잘못된 얘기지. 알겠지? 3번하고 4번은 그래서 반대되는 진술이긴 하지만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 거지. 마지막 5번이지.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세기만 약해진다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비콘 2의 신호세기를 약하게 해볼까? 비콘 2의 신호세기를 약하게 하면 어떻게 돼? 더 원이 이렇게 커지겠지. 그지? 원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원이 지금 커졌는데 얘하고 얘 사이, 얘하고 얘 사이. 잠깐만, 내가 P는 기준 점인데 이걸 단말기 위치라고 잘못 얘기했네. 쏘리, 얘 단말기 위치 아니야. 여기 단말기가 있다고 해서 다시. 단말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비콘 2의 이제 거리가 더 멀어지겠지, 그지? 야, 신호색이 약하면은 어쨌든 원은 커진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래서 원이 이렇게 커졌을 때 뭐래?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을 한대. 자, 그럼 3변 측량 기법으로 얘하고 이 원하고 그 다음에 더 커져 있는 이 원하고 이쯤에 지금 공통점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에서 중심점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비콘2에서 더 가까워져서 멀어져서 멀어졌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2 방향으로 이동하기꾼도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정답은 3번. 깔끔하게 풀어버릴 수가 있지. 다시 1번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와 세기와 관련된 이것만 진짜 조금 조심만 해줬어도 문제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현대소설 김용랑의 이제 그 청명하고 그 다음에 고세종의 소록바람의 전원 여기 시를 좀 보도록 해보자. 중요한 시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 언제나 그렇듯이 문학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실판을 지어보자. 비콘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연관한 건 내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 카테고리 복습을 꼭 해줘야 돼. 그리고 본인이 선생님이 지금 수업에서 한 것처럼 문제를 풀어봤을 때 깔끔하게 풀리는지까지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지. 아이고.
분리가 힘든 칠판이야. 자, 보자. 먼저 항상 보기를 읽어야지. 이게 시 같은 것들은 워낙 추상적이잖아, 내용이. 그래서 애들이 딱 읽었을 때 뭔 소리여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출제위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보기를 준다는 거야. 보기를 먼저 읽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기도 하고 안 해주면 그냥 자기 손이다. 자,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대.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뭐 관계에 주목한대. 네, 중요한 키워드지. 관계, relationship. 그래서 관계에 주목하는데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어떻게 보는데 평등한 존재로 봐. 평등한 존재를 보고 여기서 출발해서 서로 교감, 소통, 유대감 키워드를 보고 있는 거지.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 자, 그리고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근원적 가치, 그다음에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성한다. 이게 그냥 읽으면 되게 쉽게 읽히는 보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측면들을 내가 디테일하게 나눠놓은 건 이러한 측면들이 실제로 시에서 다 나오기 때문이야. 한번 읽어보자고 이제 김연락의 처명부터. 여기 앞에서 호르르르 이게 호르르르 하라침 이런 뭐가 나오고 있어? 청각적 심상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호르르르 가을 아침. 그래서 가을 아침 하는 거 보니까 계절이 언제야? 가을이지. 그 다음에 취어진 청명을 거닐면 취어진은 여기서 무슨 뜻이 뭐래? 취어진 계절의 정취에 젖어들어 있대지. 그래서 내가 가을에 취해서 청명을 마시면 청명은 여기서 뭐냐면 가을 하늘이야. 가을 하늘 알겠지? 그래서 내가 가을 하늘을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근데 시어를 조금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냥 시어를 바로 대입해서 읽을게. 그래서 가을 하늘을 마시면서 내가 거닐게 되면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이 시어에서는 표현법을 자꾸 익히는 게 중요하고 시에서는 이제 표현법을 익히는 게 자꾸 중요하거든. 대구법이지 대구법. 같은 이제 그 말들을 나열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호르호르르 하는 건 위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심성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 청각적 심성을 줘주고 있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흥은 무엇이야? 가을 아침에 대한 인상인 거지. 그치? 가을 아침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저귀고 있구나. 자,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머릿속, 가슴속, 그 다음에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간다. 뭐가 가을 하늘이.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현대시에서는 아무래도 고전시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시어를 파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그럼 출제위원도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는 쉽게 나와. 근데 이 현대시에서는 물론 여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 고전시 갈 때 내가 빨리 그냥 읽어가 버리잖아. 왜냐면 뻔하니까. 근데 현대시는 뻔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 그래서 좀 디테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도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 시적 그 감각을 되게 높여주거든. 공부 방법 알려준 거야. 자, 온 살결 털어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눈이요 입이라 여기 위에서 내가 가을을 온몸으로 느꼈다라는 게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걸 살짝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온 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알겠어? 계속 그 맥락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교감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 뭐 자연과 인간,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나는 숲풀의 적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천명에 가장 곱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랬어? 그리하여라고 하고 있지. 그리하여. 이런 접속 부사를 좀 중요시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숲풀, 풀은 정을 알 수가 있고 벌레들은 예지를 알 수가 있대. 예언을 할 수가 있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아침에 노래꾼이 된대. 비록 내가 곱지는 못하지만 노래꾼이 된다라는 거야. 즉 이게 뭐야? 위에 나온 숲풀과 벌레가 자연이지. 근데 나는 인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야? 자연과 인간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소통, 유대감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숲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린애로 비유하고 있지. 은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지우고 여기서 지금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여기에서 지금 숲풀과 벌레들도 밤새워서 이슬을 빨고 남았다. 해서 인간과 자연을 비유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여기서도 인간과 어떤 그 자연의 소통, 유대감, 교감, 순환의 관계 뭐 이런 측면들을 느껴볼 수 있겠는데 가장 정확하게 결국에는 이런 측면이겠지. 계속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 그래서 남았거든 나를 좀 주라. 나도 서로 먹고 싶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천명에도 줄이나니 나는 배가 부르지 못하다라는 거야. 계속 배가 고프다 이거지. 줄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쉬지 않았느뇨 라고 얘기하고 있어. 넘어가서 기가 자, 햇발이 처음 쏟아오와 천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으리으리한 관 뭐야? 왕관 같은 거지. 그러니까 햇볕이 쏟아지는 그 모양의 그 순간을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때의 토록하고 토록은 뭐냐면은 이거는 소리야 소리. 그래서 그때 뭔가 토록 소리가 나고 동백 하나는 빠지나니. 그러니까 동백꽃의 그런 동백의 어떤 그런 그 꽃잎 같은 것이 하나 빠지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빛난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여기 햇발이 나왔었지. 햇발과 별살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대응을 시키고 있는 거지, 그지? 이 빛을 갖다가. 그러니까 좀 자세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거가 문제 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거지. 자,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비롯이라. 뭐야? 비롯됐다 이러잖아. 자연을 근원적 가치로 상정시키고 있는 거지. 이 천명의 폭은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나비는 고향을 찾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결국 자연이 내 고향이고 내 집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노라 하면서 동일 동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지. 알겠어? 여기까지 해서 김연아 천명을 다 읽어볼 수가 있고 보다 자세한 건 내가 준 문학 정리를 꼭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쓰잘데기 없이 가져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자. 가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35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옆에다가 가, 나를 써놓고 풀라고 그랬지. 늘 항상 하는 얘기. 자, 지우고. 자, 그러면 1번. 먼저 가부터 판별을 해줘야 되겠지.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수를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가정, if, 가정하는 거, 뭐 한다면 이런 거 있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가의 첫 번째 연애, 이행, 뭐할 거닐면. 근데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조건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정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거지. 그래, 뭐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할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뒤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 시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그런 시인 거야? 전혀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자연 예찬인 거야. 무슨 고전 시가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거리감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그 이상향과 인간 세계에 대한 뭐 교감, 소통, 유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2번.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해서 일단 가는 여기 1번은 X지.
자,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조교혈업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뭐뭐 하느라 뭐뭐 하느라 기억나지? 3번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지. 왜? 계속 외부 세계야 그냥. 아니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내면 세계를 바라볼 그럴 짬이 어딨어. 4번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일하고 하는데 공간의 이동이 없고 알겠지? 여정이 아니야 더군다나. 자 5번 가는 종교적 그러니까 내 시선이 이동하는 거지 공간이 이동하는 건 아니거든.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세상 전혀 아니지. 정답은 2번이네 그지?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있지. 우리가 지금 몇 개년치를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그죠? 2달가량 동안 가와 나에 대한 설명할 때 딱 하나 맞는 게 대부분이지. 쉽게 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를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쭉 보자 이거지. 좀 더 간편하거든. 그럼 이 좋은 점이 뭘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미리 또 안전하게 정답을 골라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장점도 있어? 이게 딱 하나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번을 가지고 나를 읽어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를 하나 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풀이법이야 이거는. 그래서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교럽의 반복을 활용해요. 그래서 나도 동일한 종교럽이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나를 한번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37번도 한번 잠깐 봐보자. 알겠지? 37번 아까 우리가 보기 읽었잖아.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털어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전혀 무리된 거 없지. 맞는 얘기야. 자 2번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래? 구정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선택이에요. 뭐 틀린 게 뭐가 있냐 그지? 3번 가에서 화자가